교재가 이 진화된 시청각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래트 레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네,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봅니다. 영상 나와라. 오, 네. 바로 기유한비 랜서의 강력한 진화라는 주제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요즘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카디즈를 또 넘어와가지고 이게 또 시끌시끌합니다. 이번에는 따로따로 온 것도 아니라 합동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원쌤? 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주소를 잘못 짚었나? 그러게요. 러시아 중국군 뭐 러시아군은 잘 아시는데. 뭐 러시아 쪽은 제가 물론 대변할 수 없고요. 글쎄 뭐 둘이 같이 훈련한다고 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리나라가 불편한 일이니까 제가 러시아 편은 안 들겠습니다 지금. 도대체 그 나라도 땅도 있고 바다도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넘어와가지고 이게 뭐 서로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직접적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요? 일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말에 퇴근 무렵이었어요. 그 연말이니까 좀 풀어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합참에서 동해 카디지 무슨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죠. 왜냐하면 재작년 7월에 그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처음으로 독도 상공을 침범을 해서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6.25 전쟁일의 치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상황이 퍼뜩 떠오르면서 또 세게 도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영공은 침범을 하지 않았지만 카디지에 이제 무단 진입을 했고 또 전 MC 얘기하셨지만 중국 러시아 폭격기가 합동으로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전에 없던 현상이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카디지를 진입한 다음에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하이까지 내려갔다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 행태를 다시 이번에 이제 반복을 한 겁니다. 미일 소위 안보 협력 이런 체제에 군사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이 협력의 강도를 높이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동해 쪽 우리 카디지 쪽에서의 활동도 이제 강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도 그 급이 오면 그에 맞춰서 이게 서로 이렇게 레벨을 맞춰주니까 비한비 랜서가 뜨는 겁니까? 등장하는 폭격기가 보면 중국의 경우는 이제 H6, 이제 홍6라고 그러죠. 홍 계열의 폭격기고요. 러시아는 Tu-95라는 아주 오래된 폭격기긴 한데 단골 메뉴처럼 약방의 감소처럼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폭격기를 보통 이제 수호이 계열의 수호이 27이라든지 최신 35 전투기들이 이제 호위를 하고 나타나고 조기용 무기가 또 같이 이제 출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B1B를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출동을 시켜서 역시 무력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B1B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6년과 17년에 북한이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을 때 한반도에 굉장히 여러 번 출동을 했죠. 그래서 수시로 출동을 해서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던 이러한 이제 무기고요. 그리고 전략 폭격기에는 우리가 전에도 뭐 얘기했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이라고 그러는 요거와 함께 3대 핵무기 중요한 축입니다. 3대 트라이어드라고 그러는데 3대 미국 전략 핵무기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전에 우리가 이제 본게임 2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아주 업그레이드된 시청각 교재가 등장을 바로 앞에 해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아니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교보제가 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또 지적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상 교보제보다는 실물 교보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뭐 크지는 않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비한비 랜서가 나오는 겁니까? 네. 실물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실물은 아니죠. 설마. 몇십 분의 1로 실물을 크게 축소한 정밀 모형. 잘 만져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디가 잘못 만지면 이제 부러질까봐. 본인이 가져가고 본인이 그렇게 잘 만지라고 하시면 자 랜서 근데 이거 이제 특징은 여기 보시면 밑에 내부에 폭탄창
야, 여기 문 열려 있는 게 문 열린 폭탄, 요거. 이 동그란 폭탄들이 보이시죠? 조그만 폭탄들. 그러네. 이게 이제 재래식 제2단이라는 합덕비 폭탄이라는 제2단 폭탄들이 내부 폭탄창 안에 장착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날개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변이. 예. 그래서 뭐 빨리 비행을 할 때는 날개를 뒤로 젖힌 상태로 비행을 하죠. 사실 재작년 10월에 그 성남 비행장에서 서울 아덱스 에어쇼를 했는데 그때 이 비원 폭격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착륙은 안 하고 저공 비행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때 그 굉음이 정말 이게 폭격기가 이게 달리 폭격기가 아니구나. 이 상당한 포스와 약간의 전율이 느껴질 정도 이제 그런 이제 굉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길이는 이제 44.5m고 날개폭은 옆으로 쭉 폈을 때는 이제 42m 가까이 되고요. 좁혔을 때는 이제 24m까지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B-50 폭격기보다는 작습니다. 이게 작은데 실제로 탑재하는 폭탄 무장의 양은 훨씬 많아요. 이게 내부 아까 보여드린 내부 폭탄창 거기에 이제 34톤의 각종 폭탄 미사일을 실을 수가 있고 이 외부 이 날개 밑에 이런 데도 미사일이나 이런 걸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합치면은 총 60톤 가까운 이런 무장 탑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일은 딱 봐도 다르잖아요. B-52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3대 폭격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B-52, 그다음에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이 B-1B인데 폭탄 탑재량이 제일 많은 거는 B-1B예요. 또 하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초음속이다. 고공에서는 마 2 가까운 속도를 낼 수가 있고 4만 피트,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되는 고도에서는 마 1.25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고요. 저공, 그러니까 한 뭐 150m 정도의 저공에서는 당연히 이제 음속이야. 마 0.9 정도의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 방공망에 노출되는 시간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이 비행기 자체가 완전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상당한 스텔스 성능, 그러니까 레이더에 작게 잡히는 이제 그런 성능을 갖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 3대 전략 폭격기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거 쓰임새도 다르겠죠, 분명히. 이건 전투기 같이 생겼잖아요, 좀. 그러게요, 이거는. 좀 날렵해가지고. 우린 폭격기 하면 옛날에 뭐 B-17, B-29, B-52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나르는 요새. 천천히 날아가서 완전히. 괴조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신밧드의 몸에 나는 괴조 막 이런. 근데 얘는 뭐 얄쌍한 것 같고 사실 뭐 이렇게 작은 기체는 아니지만 B-52보단 작고 얄쌍하고 뭐 날개도 젖히고 하니까 전투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뭐 B-52는 폭탄을 잔뜩 싣고 가서 뭐 우르르 떨어뜨리는 좀 이런 느낌이라면 저는 그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B-1B는 저공으로 가가지고 치고 빠지는 좀 그런 쪽 빠른 속도로 심지어 고도 60m까지 저공 침투가 가능해요. 와, 60m면은 그냥 그러니까 빌딩, 육산 빌딩이 200m거든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 높이로도 다닐, 물론 올해는 못 다니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20층 정도 높이인데. 20층이면 요즘 뭐 그냥. 전투기도 아니고 폭격기가 대단한 거죠. 형이 몇 층 사세요? 제가 딱 20층 살아요. 그러니까. 형님 이렇게, 담배 안 피시니까 바람 쐬러 나오셔서 갑자기 이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저 비행하면?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랜서는 이제 이 단어가 원래 옛날 중세에 보면은 그 말 타고 창 들고 다니는 기병들 있죠. 긴 창들. 그런 사람들을 랜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후두둑 달려와가지고 찌르고 빠진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초음속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B-2나 이제 B-52는 다 아음속만 가능하고 설계 때부터 이제 폭탄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기체 무게가 80톤이나 되는데 이 폭탄 적재량이 최대 56.7톤이나 돼서 B-52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실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발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그러면 보면 진짜 시작부터 이 B-1B는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럼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인데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데 또 뭐 그것도 아니라면서 중간에 또 어려움도 있었다면서요? 네, 하여튼 좀 파란만장한 정도예요? 삶을 살아왔는데 태생부터가 사실 순탄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B-52가 아시다시피 50년대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60년대 지나면서부터 B-52를 대체하기 위한 이제 후속 폭격기 개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이제 B-1A입니다. 이게 이제 1973년부터 4년까지 4대가 생산됐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1980년대 들어가지고 1983년부터 88년까지 이 B1B로 개량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B1B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굉장히 몇백 대의 계획도 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100대 정도로 이제 수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에도 다뤘지만 이 U2 정찰기가 사실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냉전 시절에 소련의 여러 가지 ICBM이라든지 이런 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탐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자만하다가 이제 소련이 SA-2 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서 쏴가지고 떨어졌죠. 1960년 5월에 그 유명한 이제 U2 격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B1 폭격기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저공으로 침투해서 폭격을 하고 다시 이제 내빼는 이제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4대만 개발하고 한때 취소가 됐었냐면 1976년에 또 유명한 미그 25 귀순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그 미그 25가 마 3을 넘는 세계 유일의 전투기다 해서 미국이 잔뜩 긴장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빅토르 벨런코 중위가 미그 25를 몰고 일본에 이제 귀순을 하게 되는데 이 미그 25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부풀려진 점도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진공관을 썼다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전투기들의 수준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들이 진공관은 상당히 좀 아날로그한 그러니까 꽤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이더가 룩다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방 감시 밑에서 날아다니는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를 탐지할 수 있는 내려다보는 거죠. 이렇게 야 그러면 미그 25가 격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근데 다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는 겁니다. 80년대. 그때도 이제 동서냉전이 한참 또 치열할 때죠. 그래서 소련을 뭐 재래식 폭탄 가서 폭격할 일이 있겠습니까? 핵폭탄 갖고 와서 이제 또는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운반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을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80년대 말에부터 90년대 초사이 소련이 붕괴를 하잖아요. 그리고 스타트라고 그래서 전략무기 간축 협정이 이제 맺어집니다. 핵무기들을 대거 또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핵무기 운반용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 재래식 폭탄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핵폭탄하고 일반 재래식 폭탄하고 이 운용 고도, 최대 상승 고도가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핵무기의 경우는 안전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비교적 고공에서 높은 데서 그렇죠. 폭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아까 이제 폭탄창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폭탄창에 회전식 발사대가 있어요. 이 회전식 발사대가 신로도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엔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제대로 등장한 게 언제냐? 1990년대 중반에 돼서야 이제 제대로 B1B가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에 밀려서 실전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실전에 투입된 거는 1998년 이라크를 폭격한 사막의 여우 작전 때 처음으로 이제 실전 투입이 됐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다시 중용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스마트 폭탄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JDAM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JDAM이 B1에 적용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미운 우리 새끼에서 거대한 백조로 흰색은 그다지 아닙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거듭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위험한 저공 침투를 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폭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 적용이 된 건데 사실은 B1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당 운용 비용이 시간당입니다. 57,807달러 정도로 계산이 돼요. 6천만 원 좀 넘겠네요. 1시간에 6천만 원씩. 1시간에 6천만 원씩 이제 뿌리고 다니는 셈인데 근데 B52가 오히려 더 비싸서 B52는 시간당 69,000달러를 넘어서고요.
운영비가 또 그렇게 드는군요. 예, 옛날 기체지만 오히려 더 비쌉니다. 운영비가. 그리고 이제 F-22 같은 전투기지만 이거는 F-22 같은 경우도 68,362달러나 들기 때문에 싸다. B1B를 운영하는 게 상대적으로 싸네요. 상대적으로 싸다. 싸네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B1B 폭격기에는 이제 일부 스텔스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물론 B2는 완전히 스텔스고 저 B-52는 스텔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F-15K보다도 더 작게 보여요, 레이더에서.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런저런 장점으로 인해서 미 공군이 B-1B를 2050년 정도까지는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이제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 제이담 택시. 제이담 하나 줘 하면 갔다가 그렇죠. 꽂고 뭐 이렇게 되나 보죠. 전장 상공을 비행을 2-3시간 정도 이제 쭉 채공을 하고 있다가 여기 폭격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거의 뭐 한 10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거기다 제이담을 떨구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미 지상군들이 보고 야 이건 거의 택시급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 붙였다고 그러고요. 여기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양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개의 목표물도 또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 전투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카스라고 그래서 카스 뭐 맥주가 아니고요. 클로스 에어 서포트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지상군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임무인데 A-10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카스 역할을 하는 그런 항공기인데 이런 비오는 폭격기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장르를 열었다. 이제 그런 평가도 나오는 것이죠. 이 B1이 이제 아프간 전쟁에서 기록한 이 소티 출격 횟수는 전체 항공기 전력의 이제 5%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투하한 무장량은 40% 이상이다. 거의 많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작년 말의 경우 B1 폭격기가 기체 외부에 재즈미라고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서 시험 발사하는 이런 영상도 공개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 최첨단 시청각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다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즘이라는 미사일 그 얘기인가요? 네. 예, 네. 뭐 이 얘예요? 동체 밑에 이제 달려 하얀 있죠. 거, 하얀 예. 거. 예. 이 제즘은 최대 사거리가 한 370km 정도가 돼요. 초음속은 아니고 음속보다 조금 느린 마 0.8이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특징이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도 몇 미터 이내의 오차 정확히 명중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이거 투하하니까 바로 날개가 쫙 펴지면서 날개 펴지면서 엔진에 점화가 돼서 이제 비행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처럼 이제 비행을 하는데 제점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량형이 있습니다. ER, 익스텐디드 레인지, 사거리 연장형이 있는데 그거는 무려 930km가 돼요. 930km면 거의 한반도 전체 길이하고 맞먹는 이런 거리인데 동중국해에서 발사를 하더라도 뭐 북한 평양이라든지 영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이 나름 뭐 방공망이 강하잖아요. 러시아의 뭐 S-400 미사일 투입하고 그러는데 그런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에서 이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금 이 영상 보니까 진짜 저는 이 B1B 가장 기존의 그 전폭기와 그러니까 폭격기와의 어떤 그 느낌의 차이가 이 날개거든요. 이거 진짜 전투기 같이 생겼어요. 이거 좀 만져봐도 되나요? 이거는 장갑 끼고 흰 장갑 끼고 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도 귀하게 여기셔서. 이게 이제 가변익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근데 이게 이 가변익이라는 게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날개가 접혔다 퍼졌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날개의 면적이 바뀌는 것도 있죠. 각도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익에 이렇게 평면 모양이 이렇게 세우면 이쪽 부분이 또 늘어나고요. 그죠? 날개가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고속으로 날 때는 이제 날개를 뒤로 접고 저속이나 이착륙 할 때는 날개를 최대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제 안정된 양력을 유지를 하고 뭐 이런 방식이죠. 개발 당시에 소련의 방공망을 피해서 저공으로 빠르게 침투하기 위해서 가변익을 채택을 한 건데 그리고 여기 이제 뾰족 튀어나온 요게 조그만 수염같이 작살같이 이렇게 예. 두 개가 있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일종의 카나드인 거죠. 작은 날개. 날개. 작은 날개. 뭐 이거 뭐가 굉장히 작죠. 튀어나왔네요 진짜. 네. 메기처럼 튀어나왔네요. 네, 메기 수염. 메기 수염처럼 가 있죠.
항공기가 이제 저고도로 고속 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 밀도도 높고 바람도 이제 돌풍 같은 것도 불구하기 때문에 진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고도로 막 진짜 장거리 비행을 하거나 하면 이 조종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토하고 난리 납니다. 아, 심지어 조종사들도요? 예, 조종사들조차. 그래서 이제 이 카나드를 통해서 이제 센서가 진동을 감지하고 요 카나드를 통해서 그 진동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 조종사들의 뭐 건강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조종사들이 편하게 조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부분이죠. 아, 그리고 조그맣게 달린 게 무슨 기체 운항에 뭔 의미가 있냐 했더니 아, 이게 바로 파일럿과 연결이 돼서 네. 아, 그래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군요. 그럼 얘가 그 죽음의 백조? 네. 죽음의 백조. 이게 그럼 뭐 미운 오리 새끼에서 성장해서 이렇게 요즘은 시장은 안 좋았다면서요. 네. 요즘 각광받고 있으니 그래도 백조가 이 타이틀이 붙은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무서워도 죽음의 백조인가요? 이게 사실 죽음의 백조 이 별명 관련된 사실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이 원래 공식 별명이 죽음의 백조가 아니에요. 이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 콩글리시에 그렇죠. 콩글리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콩글리시가 아니구나. 이게 예. 외국에서는 이 영어로 B1B 죽음의 백조 이 거의 검색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원조는 어디냐? 예. 러시아의 원조는 Tu-160이라는 블랙잭이라고 불린 러시아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예. 그게 원래 기체 자체도 하얗고 그게 원래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 불렸던 그런 폭격기인데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확히 이 출발점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원조도 보면 계속 진짜 원조가 어디냐 이제 그게 논란이 있잖아요. 확인이 예. 어렵고 어디 언론에서 제일 먼저 썼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국내 언론 어디선가 이제 이걸로 쓰기 시작한 다음에 다 따라서 쓰면서 이 공식적인 별칭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그럼 한국에서 B1B 랜서를 죽음의 백조라고 쓰는 그 시작이라 될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 아직 썰만 정확히, 있습니까? 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이라고 뼈 있죠 뼈. 본 예. B-O-N이 예. B1이잖아요. 아. B1을 붙이면 뭐가 돼요? 빅디그 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본. 네. 우리는 죽음의 백조인데 그 미군에서는 본이라고 한다. 그럼 근데 그 원조는 죽음의 백조 원조는 러시아라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참 억울한 거죠, 이거는. 일단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원조라는 거죠.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아, 예. 네, 얘가 바로 걔인데 진짜 하얗네요, 얘는. 하얗게 일부러 칠한 거고요. 예. 아까 이 뭐 하얀색도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거는 무슨 이거 죄송한 잘해야 거기. 쥐색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전에 이게 스텔스 설계가 반영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색이라든지 이 도료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걸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아, 요거는 스텔스 칼라구나. 스텔스 칼라. 예. 이거 파이트인데요. 얘는 이거 진짜 하얀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인데 네. 이건 왜 하얗게 칠했냐면 핵 공격을 하는 경우에 그 직후에 발생하는 열을 조금이라도 반사시키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핵 공격에 특화해서 처음에 만든 거죠. 실제로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 열을 이제 우리 여름에 이제 검은 옷 입으면 덥고 흰 옷 입으면 시원하듯이 네. 그런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칠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이제 Tu-160 나토 분류명으로는 블랙잭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블랙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영어로 쓰는 얘기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이 흰색 때문에 백조라는 별명을 실제로 얻었었고요. 사실 B1B에 대응해서 개발한 폭격기입니다. B1B보다 큽니다. 빠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크고 빠르면 우수하겠네요. 크고 빠르면 일단 우수한 거고요. 예. 이 대목에서 인정. 예. 아, 크고 느리거나 작고 빠르면 뭐 약간 애매해지는데 크고 빠르다는데 말 그리고 다 색깔도 있죠. 아름답고요. 실제로 백조처럼.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B1B가 길이가 44.8m인데 네. 이거는 이제 Tu-160은 길이가 54.1m니까 한 8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폭도 마찬가지로 넓고요. 그리고 최대 속도도 마하 2.05이기 때문에 이제 B1B의 마하 1.2 수준보다 훨씬 빠르고 또 레이더 전파 흡수 도료도 칠하고 있고요. 아까 뭐 스텔스가 뭐 색깔을 하셨는데 저 흰색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러시아의 기술력이라면 네. 가능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이제 레이더 반사 면적도 좀 작은 편이고요. 그 내부 폭탄창에만 40에서 45톤의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내부에만. 내부에만. 어마어마하고요. 폭탄창에는 또 회전식 발사대도 설치가 돼 있어서 이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고 대표적인 무기로는 KH-55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6발이
탑재가 될 수 있고 혹은 KH-15 단거리 순항 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KH-55는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고요. 3,0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또 KH-15는 이제 320km 핵탄두로 장착이 가능하고 KH-55를 개량한 최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KH-101도 있는데 요거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사실 뭐 죽음의 백조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B1B가 아닌 우리 TU-160을 불러야 마땅하지 않은가. 근데 이게 정말 커요. 기온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날개를 앞쪽으로 해서 가니까 진짜 커 보이네요. 폭탄창을 여는 거. 아, 요게 돌아가면서 회전식 로터리. 발사대. 시리아전 내전에 그 러시아가 개입을 했잖아요. 그때 이 TU-110이 출동을 해서 그 KH-101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을 발사했어요. 실전에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되게 좋아한대요. 원래 푸틴 대통령이 크고 막 센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양반이 또 이렇게 뭐 네. 비행기 조종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오토바이도 막 센 거 타고 다니시고. 예. 그래서 2005년에 사실은 직접 탑승을 해가지고 KH-555, KH-555를 직접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돌발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고요. 대통령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버튼 누른 거겠지만 물론. 아, 예. 그 푸틴 대통령이 그 TU-160 조종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폼 잡고 있는 그 사진도 많이 이제 알려진. 이 TU-160의 뭐 추가 생산이라든가 현대화 혹은 뭐 재래식 능력 부여 같은 이제 꾸준한 개량이 이루어진 것이 푸틴의 의지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이 밀어줄 정도로 지금 러시아 이 TU-160은 이렇게 막 뜨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맞서서 B1B 랜서 뭔가 좀 받아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게임 2 첫 시간에 극초음속 무기 다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공군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AGM-183A 에로 이 B-52뿐 아니고 오늘의 주제인 B1B에도 극초음속.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작년 2019년 8월에 캘리포니아의 이제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B1B 그 탑재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폭격기 내부 아까 무장창 폭탄창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회전식 발사기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모형을 장착을 해서 시험을 했는데 B1B 동추 외부에 이제 하드 포인트 8개를 이제 설치를 해서 미사일을 이제 장착할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내부 무장창, 폭탄창의 회전식 발사기하고 외부의 하드 포인트를 모두 활용할 경우에 이 B1 폭격기에는 최대 31발의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미 공군은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이제 레이 대장이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있어요? 그것도 대장님이 사령관이에요? 지구권 타격사령부?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어디 형제에 나오는 뭐 그런 거 같죠? 독수리? 근데 지구권 타격사령부라는 것도 있군요. 대단합니다, 미군은 진짜. 최소한 AGM-183A를 탑재한 B1B 폭격기 1개 전대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1개 전대는 보통 한 18대 정도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대화를 통해서 B1B가 이 서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을 오가면서 이제 핵심 수비대 역할도 이제 수비대뿐 아니고 이제 타격 전력으로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전략폭기가 정말 귀하신 몸인데 귀하신 몸들이 보디가드 이렇게 항상 대동해서 다니겠죠. 절대 그냥 다닐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호위무사와 같은 호위기가 꼭 필요할 텐데 이 전략폭격기와 호위기의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이라기보단 요주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본방 야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는 제2차 세계대전 수많은 희생을 낳은 혈투 속에서 폭격기 어물한 막중한 임무를 맡아 작전을 승리로 이끌고 간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에이스 파일럿 워커 마허린이 그 주인공인데요. 놀라운 성과를 쌓았지만 타고난 허술함으로
참여한 모든 전선에서 격추당한 워커 마허린의 종잡을 수 없는 인생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워커 마허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문대에서 공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공대생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이던 그가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건 1941년 진주만 궁습 때문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마허린은 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해 56 전투비행단 소속이 되는데요. 전투조종사의 길을 걷게 된 그가 처음 맡은 임무는 폭격기를 호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많은 국가들이 폭격기의 맷집과 방어기총의 힘을 믿곤 했습니다. 때문에 아군 전투기들의 동행 없이 폭격기들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곤 했죠. 하지만 대량의 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재빠른 전투기들과 싸워 이기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수차례의 희생 끝에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호위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호위 전투기는 요격기로부터 폭격기를 보호하며 임무의 승패를 가르는 키맨이 되었으니 바로 이 임무를 우리의 초짜 비행사 워커 마허린이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폭격기들의 호위 전투기론 P-47 썬더볼트가 자주 사용되었고 마허린도 이 썬더볼트를 몰며 첫 폭격기 호위 임무에 나섰죠. 그런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그는 첫 임무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그저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싶었건만 너무 가깝게 접근해 오히려 호위 대상인 폭격기 B-24의 꼬리 날개를 자신의 P-47로 받아버린 것. 적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요? 믿고 있던 보디가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부대는 한바탕 뒤집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구사일생으로 마허린은 조종사 자격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부대에서 빌런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살짝 모자라다 여겼던 조종사가 한 건 제대로 터뜨렸으니 때는 1943년 FW-190 두 대와 마주친 마허린이 침착함과 기지를 발휘해 두 대의 기체를 모두 격추시켰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격추시킨 기체 안엔 독일 아돌프 갈란트의 동생인 비렐름 갈란트가 타고 있었습니다. 비렐름 갈란트는 스피파이어를 37대나 격추시킨 독일의 에이스였는데요. 그를 잡아버린 거죠. 마허린의 엄청난 성과에 군에서는 그를 달리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허린은 멤피스빌의 마지막 전투 등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폭격기 호위 임무를 수행했죠. 연이은 성과 덕에 어느덧 미군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하게 된 마허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적군인 독일군의 쌍발 폭격기 DO-217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에이스답게 적을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런 마허린의 기체도 망가지고 맙니다.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고 황급히 기체에서 탈출하는 것까진 성공했는데 마허린이 내린 곳이 하필 적진이었지 뭡니까. 잡히면 죽는다. 요리조리 독일군을 피해 다니던 마허린은 운 좋게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접촉하게 되고 이들의 도움으로 영불 해협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영국까지 갔으니 이젠 고생 끝! 이겠거니 싶었던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혹여 적군에게 퍼질까 우려한 미군은 마허린을 태평양 전선으로 보내버리는데요. 이 정도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헷갈립니다. 아무튼 뜻하지 않게 태평양까지 가게 된 마허린은 그곳에서도 폭격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아 P-51 머스탱을 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적기 한 대를 격추시키고는 본인도 바로 격추당하고 말죠. 다행히 이번에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적에게 발견되기 전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될 것 같은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마허린은 또다시 참전 의사를 밝히는데요. 미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장을 향한 그는 F-86 세이버를 몰며 적군을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굽니까? 운과 불운을 넘나드는 사나이! 역시나 이번에도 격출당하고 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좀비가 아닐까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살아남은 마오리는 순식간에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고 중공군에게 인근해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던 때 또 운 좋게 영어가 유창한 중국 장교와 만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고문을 받아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었건만 중국 장교와 가까워진 마오리는 좋은 음식까지 제공받으며 목숨을 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사이 종전이 되었고 미군의 에이스에서 포로가 되었던 마오린도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선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전장을 누비며 탈출과 구조, 포로 생활을 모두 겪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워커 마허린. 성공적으로 폭격기를 호위하며 부대를 승리로 이끌기도 했지만 특유의 허당미로 곤란한 상황도 참 많았는데요. 이게 바로 완전 매력, 에이스로 여겨졌던 마허린의 인간적인 면모가 인상 깊습니다. 야, 이렇게 억세게 운이 좋다고밖에는 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이건. 격추를 몇 번 당했는데 그 소리 대단한. 운칠기삼. 이런 비행기가 한번 딱 뜨면 주변국은 우리 일본은 상관없겠습니다. 그 외의 국가는 초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비온이 냉전 시절에 이 핵무기 투하 임무에서 재래식 무기 투하 임무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기 때 한반도에 종종 출동할 때 뭐 유사시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재래식 무기를 60톤 가까이 많이 탑재하고 와서 거의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뭐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입장에서는 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 괌에서 출동을 할 경우 2시간이면 이제 한반도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2시간 만에 주요 목포물, 유사시 그런 이제 가상적국의 주요 목포물들을 정밀 타격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필요할 경우는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위협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즈미알이 사거리가 1000km 가까이 되니까 굳이 북한 가까이 가지 않고도 유사시 동해상 저쪽 일본 가까운 쪽에서 발사를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예를 들어 뭐 랴오닝함이라든지 산동함 이런 항모 전단하고 싸워야 된다,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LRASM이라는 장거리 공대 함 미사일인데 이게 사거리가 한 56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제 그 함정에 각종 그 함대공 미사일들이 탑재가 됐을 텐데 그런 미사일들이 사정거리 밖에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쏜 다음에 내뺄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말씀드린 제즈미알이나 LRASM을 최대 24발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4대만 떠도 96발, 거의 100발을 쏠 수 있는 거잖아요. 100발이 거의 날아가면 그걸 어떻게 요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개 중국 항모 전단 같은 경우 이제 박살을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필요할 경우는 핵무기를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죠. 좀 개조를 하면 핵무기를 다시 투하할 수 있는 B-61이라든지 B-83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 핵무기라든지 이런 걸 탑재할 수가 있고 과거에 냉전 시절에 이제 스람이라는 이 공대지 순항, 핵탄두 순항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퇴역을 했지만 필요할 경우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스탠드오프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쏜 다음에 목표물에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유도할 필요 없이 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프로그램 창에서 말씀드렸던 자꾸 우리 그 카디지를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들어온 주역이 중국은 H 뭐였죠? H 계열이 뭐였는데? H6요. 6. 네. 이거는 뭐 사실상 중국의 유일한 폭격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첨단 기종 같은 것은 거리가 멉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옛날 느낌이죠. 이거는 국내선 비행기 같이 생겼는데요? 국내선 뭐 가까운 거리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이 H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이제 폭음이나 우레 같은 그런 소리를 뜻하는데 또 중국 공군은 이제 폭격기의 홍을 꼭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H6K 이거는 이제 1950년대에 소련이 개발했던 쌍발 제트 엔진 이제 폭격기인 투폴레프 TU-16
중요 부품을 들여서 라이센스 생산을 한 거예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2007년에 지금의 이제 H6K가 나타난 거고요. 폭탄은 최대 9톤 탑재하니까 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실는 이런 폭격기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보다 좀 체급이 많이 차이 나는 한 떨어지죠.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쪽이 헤비급이면 여기는 뭐 벤턴급. 그러게. 라이트급? 벤턴급은 얘기. 근데 소련이 이제 Tu-16을 이미 60년대 중반부터 전술용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전량 도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H6도 사실은 지금은 전략 폭격기라든가 전략 무기로 취급받기는 조금 급이 많이 떨어지는 좀 오래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Tu-22M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거부를 해서 좌절이 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H6를 개량해서 나온 게 이제 H6K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순항 속도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객기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적어도 침투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공권이 주변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적진에 깊숙이 침투하는 게 불가능한 기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오래된 비행기를 가지고 근데 자꾸 우리 카드지를 왜 넘어오는 겁니까?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이거만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데 나라들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경쟁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스텔스기가 전투기뿐 아니고 지금 폭격기도 사실 개발 경쟁이 붙었어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스텔스 전투기 외에 스텔스 폭격기를 지금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H-20, 홍-20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이게 5년 전 2016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존재가 이제 알려졌고요. 멀리서 뭐 도찰이라고 그러죠. 이제 원래 찍은 그런 것도 이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 폭격기가 1,500에서 2,00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CJ-20 또는 DF-10 계열의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을 이제 탑재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재래식 무기 외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런 전망이 되는데 중국은 이 H-20 폭격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실전 배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이제 그 도련선이라고 나름 해상에 가상의 아태 지역에 선을 그어서 단계적인 미국 해양력을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러한 그 선을 그어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1도련이 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거를 잇는 선이고요. 제2도련은 이보다 좀 더 멀리 일본,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를 연결한 이 선인데 중국은 2단계 제2도련선까지 미 해군력이 항구전단이 이런 게 마음 놓고 들어와서 중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2도련선은 괌이라면서요. 괌 사이판까지 그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되는데 그게 목표예요. 이러한 이제 중국의 전략을 반접근 지역거부, 영어로 A2AD. H-20 폭격기의 경우도 마찬가지 중국의 A2AD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 무기로 이제 활용이 될 전망이고요. 이 폭격기가 항속거리가 한 8,500km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 출국해서 괌이라든지 필리핀 제2도련선 너머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중국도 H-20이 제대로 쓰이게 되면 진짜 스텔스 전략 폭격기에서 3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분위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미국은 또 치고 나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뭐 또 있겠죠? 그렇죠. 미국은 이제 B2라는 스텔스 폭격기를 이미 이제 갖고 있는데 그게 한 대에 20억 달러, 2조 원이 넘는 유사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제 비행기가 돼버렸죠. 2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대체하는 업그레이드한 B-21 레이더라는 별명을 가진 이 차세대 전략 폭격기를 집중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요. 외형상 얼핏 보면 B2 스텔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오리 형태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무기가 이 전술핵 무기 대표주자로 꼽히는 B-61 계열 중에 최신형인 B-61-12 전술핵 폭탄 그리고 이보다 또 개량한 또 차세대 전술핵 폭탄도 탑재를 하고요. LRSO라고 불리는 신형 장거리 스탠드오프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당연히 제이담 이런 같은 이제 재래식 폭탄도 탑재를 해서 역시 미국도
이 폭격기를 새로운 세대의 폭격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질문이 넘어가야겠죠. H-20, 뭐 B-21 나오는데 러시아는요? 우리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는 어떨까 보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요. 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미국 저 폭격기 쪽에서 예. 저 숫자 좀 제대로 B-52가 나왔으면 60이 나오고 70이 나오고 90이 나와야 그러게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왜 B1으로 들어갔다 2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그러게요. B21은 또 뭡니까? 예. 지구권 탈각 사령부도 있는데 몸만 안 아팠으면 반격을 좀 할 텐데 목이 아픈가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는 숫자 어떻게 갑니까? 아까는 160이었잖아요. 그 170으로 갑니까? 러시아는 일단 숫자를 높이는 원칙은 대개 지켜갑니다. 예. PAKDA라고 쓰는데 팍다? 팍다라고 발음이 되겠죠. 요건 이제 영어를 줄임말이니까 러시아가 스스로 이렇게 부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스텔스 전략 폭격기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 말이나 22년 초에 첫 비행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다 됐네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파는 이제 2028년 혹은 뭐 2029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이제 TU-22M3M, TU-95MS 그리고 TU-160M2 폭격기 전력을 대체하게 된다는 건데 바로 B2처럼 전익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날개인 그런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고요. 또 비행 거리가 항속 거리가 12,000km에 달하고 그리고 최대 30시간 채공이 가능한. 그래서 폭격기로서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30시간? 네. 12,000km를 날면서 30시간 채공할 수 있다. 예, 그럼 지구는 몇 바퀴를? 와, 진짜 대단하네요. 예. 특히 이제 핵탄두를 탑재하고 2,0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마하 10에 이르는 극초음속으로 공격할 수 있는 KH-47M 탄도 미사일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예, 좀 아니 뭐 극초음속 미사일 나고 해서 막 굳이 뭐 폭격기에 가서 뭐 쏘면 뭐 하겠냐 여기서 쏘면 저기까지 날아가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전략 폭격기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네요. 예. 예전에 폭탄을 무조건 많이 싣고 가서 적진 상공까지 가서 우르르 이렇게 융단 폭격까지 쏟아내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을 하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것을 이제 달고 이제 멀리서도 쏠 수 있고 굉장히 뭐 저공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략 폭격기도 예전의 개념하고는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주변 국가들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강력한 진보를 이뤄낸 B1B 랜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 폭격기 추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언제든지 이거 좀 달아주세요. 이거 좀 살펴도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게임2는 국방TV 앱을 통해서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마음껏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밀리터리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2의 N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당 운영비가 막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이건 진짜. 전투기도 비싸 아까 얘기했지만 스텔스 F-12 같은 경우는 네. 상당하잖아요. 이 계속 하나 걸리는 게 무게중심이 뒤로 가가지고